최근에 지금 걱정들이 많으신데 저도 굉장한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그때 주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주범들 생각하면 우선 문재인이도 있고 또 여러 종북 주사파 단체들도 있고 또 거기 배신해서 부역한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런 자들도 있고 한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자들의 배후에 더 무서운 세력이 그 배후에서 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무슨 살인 사건이 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수사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본 세력이 누굴까? 우선 직접 이익을 본 거는 문재인이가 제일 크죠. 권력을 탈취해서 5년간 대통령 해먹고 그 김정수이가 타지마을도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또 종북 주사파 그 세력들이 다 장관도 하고 대통령 실장도 하고 수석도 하고 뭐 호의호식하고 이런 자들이 이익을 직접적으로 많이 누렸을 것은 분명한데, 그보다도 더 큰 이익을 얻은 자들이 있다. 우선 북한이 그래요. 이 김정은이가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부시 대통령 때부터 북한을 전방위로 쫙 압박을 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전문가들이 이 상태로 한 1, 2년만 더 밀어붙이면 김정은이는 백기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거의 99%까지 멱살을 잡았다. 그럴 때 탄핵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우선 대북 제재가 느슨해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 계속 만들고, 그리고 문재인이를 앞세워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 서방 국가들 다니면서 문재인이가 이 김정은이 스마트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절대 그 핵무기 안 만들 사람이다. 이러고 선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랑 1대1로 만났잖아요. 김정은이가 또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군사 전력을 절반 이하로 막 꺾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박탈하고, 그래서 간첩 많이 보면서도 잡아서 수사를 못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문재인이나 김정숙이나 뭐 조국이나 뭐 이런 자들이 그 정권 탈취해서 얻은 이익이 열이라고 하면, 김정은이가 얻은 이익은 1000도 넘어요. 엄청난 이익을 김정은이가 그야말로 횡재를 한 거야. 그러면 김정은이만큼 횡재를 한 자가 없나? 하나 더 있어요. 시진핑이 중국이에요.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한 거가 한 10여 년 전부터거든요. 중국이 계속해서 이게 고립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가 탄핵당한 다음에 문재인이가 딱 들어서가지고 중국이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그야말로 종중한 겁니다. 중국을 따르는.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 뭐 박원순이, 뭐 이재명이, 심지어 이재명이는 지금 리짜이밍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중국이라 그러면은 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방위로 자기를 압박하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믿을 만한 게 북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북한은 믿을 만한 게 아니라 이거 우한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뻑하면은 사고 쳐갖고서 지것들이 대신 두들겨 맞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종중 정권, 문재인 정권이 딱 들었으니까 그야말로 그 막다른 골목에 있던 중국 입장에서 뒷문이 트여진 거죠. 그래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가장 큰 이익, 정말 대박 횡재를 터뜨린 게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과 종북 세력들이나 뭐 김무성이, 유승민이는 그야말로 김정은이, 시진핑이가 터뜨린 대박에 비하면 그냥 부스러기 몇 개 주워 먹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최근 들어서 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국내적인 틀 속에서만 보니까 문재인이, 뭐 조국이, 뭐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주로 떠오르는 거지,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야말로 국제적 배경이 있고, 그 탄핵 사태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김정은이고 시진핑이다. 그러면 이것들이 뭔가를 작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시진핑의 중국 또 김정은이는 74년 전에 우리를 침략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화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를 그 이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집단들이라고요. 지금도 걔네 1차 목표는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자기가 아주 평생 후회할 대목이 몇 군데 있다고 하면서 4.19 때 쳐내려가지 못한 거, 여기가 4.19 혁명이 나서 그냥 어수선할 때 그 틈을 타서 남침하지 못한 거, 광주 때 남침하지 못한 거, 뭐 이런 몇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자나깨나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적화시키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만 움직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뒤에서 기획하고 조정했다 해도 놀라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8년이 지났어요. 최근 다시 저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의 그 당시보다 더 심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향해서 움직이는 종북 주사파들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얼마 안 있으면 감옥 갈 이 조국이하고 이재명이가 감옥 가기 전에 윤석열 끌어내리고 대통령 선거 잽싸게 해가지고 지가 대통령 되면 감옥 안 갈 수 있다. 이런 동기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마치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문재인이 때문에 된 것처럼 우리가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진짜로 열망하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지금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자가 누굴까? 역시 김정은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어요. 정권 잡은 지 10년이 됐지만 10년이 넘었지만 이 북한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트럼프랑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그나마 문재인이를 갖고 놀면서 문재인이를 이용해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자가 무능해서 삶은 소대가리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뭘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공들여서 했던 게 한미동맹 다시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안보체제를 확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북한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9.19 군사합의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파기까지는 아니죠. 아직은 효력정지지만 사실상 파기를 해서 다시 우리 휴전선 인근에서 우리 군이 실사격 훈련을 다시 하게 됐잖아요. 오물풍선 몇 개 날린 거 때문에 바로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이 전단만 뿌리면 대북 전단 뿌리면 감옥 보내려고 했던 악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지금 사실상 그 실효성 얻게 되면서 뭐 탈북단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김정은이의 가계 족보 이게 저 제일동포가 낳은 아들이다. 이게 북한에서는 제일동포는 최하층 신분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쉬쉬쉬 하던 비밀 같은 거를 대북전단에서 다 폭로하듯이 해갖고서 뿌리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지금 위기를 느끼겠어요. 더구나 지금 미국은 언제든지 김정은이만 딱 제거할 참수 작전을 뭐 수백 번도 더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이가 어디에 숨어 있든 찾아내서 도려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자가 잠도 제대로 못 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8년 전에 했던 방법,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종북 정권을 앉혀서 자기들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했던 그 행복한 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자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달라고 국회에다가 국민 동의를 올린 자가 권모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자가 100만 명 서명을 돌파하니까 너무 막 기뻐가지고 쥐가 숨기고 있어야 될 지 정체를 딱 드러내버렸어. 보니까 이자가 국가보안법으로 실형받고 막 이런 전과가 막 서너 개씩 있는 자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냥 대통령이 싫어서 뭐 탄핵해달라고 뭐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종북주사파 활동가가 이런 전체 그림 속에서
이거를 한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북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쫙 몰아가는 이 흐름을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와 똑같이 김정은 집단 그리고 김정은의 지시령을 받는 종북주사파들의 조직적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뜩한 거예요. 그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조국이 감옥 가기 싫어서 그냥 하는 짓이라고 하면 그거 상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게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던 저 집단이 배후에 도사리고 앉아서 큰 그림 그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8년 전에 우리가 속절없이 당한 것도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또 시진핑이 마찬가지예요. 8년 전에 박근혜 끌어내릴 때의 그 시진핑이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의 시진핑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체제 구축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됐던 거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움직임의 배후에 이번에도 김정은이 그리고 시진핑이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맞대응하려면 108명이 똘똘 뭉치면 돼요. 1차적으로. 하여튼 108명만 똘똘 뭉쳐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안 되게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럼 이거를 지도할 사람이 당대표거든. 그게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그런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대표는 최소한 두 가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뭐냐? 종북 아니지. 종중 아니지. 이걸 확인해야 돼. 만약에 당대표로 누굴 뽑아놨는데 이자가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종북파야. 김정은이 지시 따르는 자고 또 종중,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지시를 따르는 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큰일 날 일인 거야. 그 김무성이 유승민이고 박지원이가 야합을 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데 그 뒤에 김정은 세력 프랙션, 시진핑 세력 프랙션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4명의 후보 중에 하나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이 넷 중에 절대 안 되는 자는 종북파, 종중파다 이거예요. 지금 종북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친중, 중국과 가깝고 중국을 따르려고 하는 그 후보는 넷 중에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가 친중, 종중 후보예요. 그 장인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가깝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안위 문제고 조금 더 멀리 보면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종북 조금이라도 종북의 혐의가 있거나 종중 혐의가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하고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동훈이가 종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해서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종중파, 중국을 쫓아가는, 중국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은 팩트야. 우선 그 한동훈의 장인부터 비서실장이었던 김영동이까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종북 종중 후보를 걸러내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모든 일에는 다 핵심 고리라는 게 있어요. 핵심 고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김정은이, 시진핑이 또 종북 주사파, 종중 주사파들이 핵심 고리로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만 딱 제거하면 그냥 놔둬도 이게 그냥 무너져 버려. 그래서 8년 전에 박근혜라는 사람을 딱 제거해버리는 순간 자유파가 우르르 무너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몇 년간 헤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김정은, 시진핑 또 종북 주사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한 핵심 고리는 대통령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체제 수호를 하자,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뭐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결국은 저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 고리는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일단 대통령을 지켜내면 그 이후는 우리가 방어가 가능해요. 대통령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백날 광화문에 나가도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거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번에 대표가 될 사람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좀 못났고 좀 미련하고 뭐 얍삽하고 다 좋아. 오로지 딱 하나,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 던지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자를 뽑아야 돼.
그 핵심 고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배신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신의 정치 공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배신할 사람이 없으면 배신의 정치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8년 전에 김무성이가 언제 배신한다고 그러고 배신했어요?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런 자가 배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8년 전에 우리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4명 중에 배신 가능성이 높은 자는 배제하자는 거야. 핵심 고리인 대통령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충성심 높은 자를 뽑아야 되는데 충성심 높은 자를 뽑거나 아니면 최소한 배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배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2가지로 이번 전당대회를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는 종북 종중파는 절대 안 돼. 2번째는 대통령을 위해서 몸을 던질 사람이어야 돼.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 4명의 후보가 딱 내 입맛에 맞는 100% 딱 맞는 후보는 없지만 어쨌든 넷 중에서 이 2가지 기준에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에요. 이거 지금 임기투표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집권당 대표를 뽑는 것이고 종북 주사파들 또 김정은 시진핑 집단이 여차직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처럼 끌어내리고 정권 탈취하려고 하는 그 음모와 공작을 꾸미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지켜야 돼. 집권당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인기가 더 있냐 아니면 뭐 이른바 누가 뭐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냐 이런 거는 2년 후 3년 후에 고민하면 될 일이에요. 지금은 그 종북 주사파들의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전당대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유일한 기준이다. 그 기준 하나 가지고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질문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그 중동 전쟁할 때 그 오사마 빈라하고 또 모래 사막 구덩이에 있다가 총살 당한 후세인 뒤에 또 이렇게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주 그냥 너무나 우리가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쫓기다 안 되니까 웅크리 갖고 그 잡혀 나오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북한의 그 돼지 그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살이 쪘는가요? 아니요. 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될까요? 저기 뭐 체질적으로 그런 거는 있겠지만 김정은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북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의 그 능력으로는 북한의 당과 군을 통제하기가 어려웠어요. 김정일이는 후계자 수업을 20년 넘게 했거든요. 김정일이는 김일성이 살아있는 동안에 20년 이상을 후계자로 수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자는 거의 유일하게 내 아버지는 김정일이고 내 할아버지는 김일성이야 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북한에서 김일성이는 신이잖아. 김정일이보다 더 높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랑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웠어요. 처음에 김정은이가 나타날 때는 그 정도로 비만이 아니었는데 의식적으로 김일성이랑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살을 막 찌웠어. 그래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그 다음에 와인을 엄청 좋아하고 많이 마신다 그래요. 그리고 생활이 아주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밤에 야행성으로 돌아다니고 겁이 나서 낮에는 잘 못 돌아다니고, 그리고 줄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이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죠. 근데 그거를 주위에서 누구도 술 좀 줄이세요 뭐 이렇게 못하는 거야. 겁이 나서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주 그야말로 음란하고 방탕한 황제처럼, 그것도 아주 어린 황제처럼 그렇게 살게 돼서 지금의 김정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아주 굉장히 치열한 정보전인데, 상대방의 그 대장의 건강 상태라고 하는 건 아주 특급 비밀 정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의사들이 딱 보면 대충 어디가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의사들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대다수 의사들이 김정은이가 화면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는 말은 어쨌든 건강만 보면, 생물학적인 건강만 보면 5년에서 10년 안에 죽을 거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해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김일성이와 김정일이의 그 가계의 장수,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기 위한 장수연구소가 한 수십 년 된 연구소에 노하우가 집적돼 있고,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모든 그 생리학적인 데이터들이 쭉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 저것들이 생명을 연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쉽게 자연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사람들의 평균 수명에는 미치지 못할 거다. 따지고 보면 김정일이도 좀 일찍 죽은 거거든. 평균 수명에 미치지 못하게 죽은 거거든.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보다도 더 그거는 이제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이 상태가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위기적 상황이에요, 지금. 다만 이제 우리나라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야당이라는 세력이 있잖아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또 저항 세력이 있고. 근데 북한은 아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김정은이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도 세력적으로 이걸 받침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정치 상황이 좀 불안정하더라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김정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모아져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거든요. 김정은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냥 놔두면은 김정은 체제가 꽤 오래 간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체제 자체가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건 아니다.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약간의 자극에도, 약간의 변수에도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북한에서 삐라를 아무리 날려도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뭔가 막 불안해지고 뭐 생각을 바꾸고 이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전단이 북한 체제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체제에 미치는 충격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훨씬 크다는 거야. 그 충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들이 전단을 뿌리면 전단만 뿌리는 게 아니라 USB도 뿌리고, 거기 우리 트로트 담고 드라마 담아서 그다음에 1달러짜리 1달러 지폐를 바꿔서 매달아서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짜리로 다 바꿔서 이렇게 매달아서 뿌리는데 1달러면은 이제 우리 돈으로 1,300원이잖아요. 1,300원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1달러를 갖고 어딜 가도 쓸 수가 없어. 달러 받는 그 가게가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북한 돈이 있긴 있는데 북한 돈은 세금 낼 때나 쓰고, 실제로는 그 북한의 장마당, 가게 이런 데서는 북한 돈이 통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화폐 가치가 없는 종이에요. 이미 통용되는 게 제일 환영받는 게 달러, 그 다음에 유엔화, 중국 돈, 그 다음에 러시아 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1달러짜리로 북한의 장마당에서 1달러를 가지고 가면 쌀을 한 2가마니 반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야. 엄청난 화폐 가치인 거지. 그거를 매달아서 보내잖아요. 한 2,000달러면은 2,000명한테 이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이미 했기 때문에. 남쪽에서 동남풍을 타고 뭔가가 날라오면 거기에 달러가 매달려 있어. 그게 우리 식구 한 2달 먹을 쌀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열심히 쫓아가서 한 다음에 신고 안 하지. 신고하면 다 뺏기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전단이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니지만 그게 북한 체제를 흔들어요.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체제를 흔들고 있는 거야. 이게 심리전이에요. 저강도 심리전. 가장 잘 먹히는 데가 바로 북한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또 김여정이가 그야말로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게 대북전단하고 확성기인 거야. 이건 자기네를 직접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K9 자주포, 탱크보다 전단이 더 무서운 거야. 김정은이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 북한 사회의 실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받을게요. 북한이 이제 그 김정은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지금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근데 이거를 죽이고 나면은 뭐 중국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괜히 뭐 죽서서 남존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못 들어오게 해놓고 그래야 그 다음에 목을 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린 겁니까? 아니요. 김정은이가 몇 년 전에 그 장성택이를 이제 죽였어요. 장성택이는 고모부죠. 김정은이의 고모의 남편, 고모부인데 이 장성택이는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중국과 가까운 친중이에요. 그래서 이 장성택이를 통해서 중국이 김정남이를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김정남. 그러면 이제 중국은 왜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었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저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그 백두 혈통 중에서 누군가를 내세워서 수습하는 게 제일 쉽거든. 그러니까 비상시에 대비한 카드로 김정남이를 중국이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김정남이를 자기가 어떻게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중국이 김정남을 관리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그게 화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김정남을 죽이고 장성택이를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가 확 멀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 북한이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도 가능하고 미국과 한미 연합전력으로도 훨씬 더 쉽게 김정은을 제거할 수는 있는데 참수작전으로 제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북한은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슨 과도정부가 들어설 여지도 별로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데 그리고 아마도 수백만 명의 난민이 갑자기 발생하게 될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또 휴전선 넘어서 지뢰 터지든 말든 하치든 막 물밀듯이 남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경우에 우리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북한 지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 제거해봤자 결국은 중국한테 북한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중국은 이게 아무리 북한하고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붙어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일단 북한의 중공군을 주둔 시키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군사 작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곧바로 곧바로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손쉽게 다리 건너서 중공군을 북한 지역에 진군시킬 수는 있으나 그 순간 대한민국과의 전면전, 미국, 일본과의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갖고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이게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중국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확실하게 그걸 해놓고 나서 김정은을 제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지역의 과도정부를 통해서 점진적인 통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 가려면 통일과 통일 후에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의 이해관계, 일본의 이해관계에다가 더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낼 수 있는 외교력과 정치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반도가 통일이 돼도 중국한테 불리한 일은 안 할 거야. 러시아한테는 불리한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그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얘네가 못 믿고 군사행동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한일이 확실하게 군사행동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외교적 지렛대도 우리가 확보하고 이런 외교력과 정치력을 확보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통일이 이루어져야 죽 서서 개주는 꼴이 아닌 진정한 우리 통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은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미, 한일, 한중, 한러 간의 국제 정치적 역학과 외교의 산물이라고 하는 측면이 동시에 있어요. 우리가 독일 통일을 볼 때도 서독과 동독 간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이 당시에 독일 콜 총리가 어디를 설득하냐면 소련을 설득하거든. 고르바초프를 설득한다. 우리가 동서독이 통일되더라도 러시아에 소련에 절대 적대적이지 않을 거야. 너네한테 나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르바초프를 설득해서 고르바초프가 오케이 하는 바람에 이 통일이 손쉽게 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프랑스에 대해서도 야 우리가 통일되더라도 너네한테는 해코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고 실제로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통일에서도 통일이 동서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국제관계의 산물이듯이 우리 경우에도 남북 간의 문제가 기본이지만 동시에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의 아주 현명하고 전략적인 외교관계가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통일 대통령은 그 외교안보에 아주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이제 그 소요 사태를 안정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이제 시도를 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우리는 이제 그 헌법상 한반도도 우리나라다 이걸로 해가지고 그걸 디펜스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 영토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하고 부속도서를 한다라고 영토 조항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진군하는 것을 막는 거는 우리가 가서 한국군이 가서 전쟁에서 막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제 역학을 갖고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 무너졌어. 그럴 경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은 북한 주민들이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게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우리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중국으로 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 근데 중국은 북한이 무너졌을 때 북한에 굶주린 북한 주민이 중국 쪽으로 올까봐 그게 제일 걱정거리야.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압록강을 마음대로 건너 다닐 수 있게 됐을 때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굶주린 난민이 중국 지역으로 건너올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그럴 경우에 거대한 이 난민초원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대처한다 뭐 이런 계획까지 지금들이 짜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거는 골칫거리지 무슨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다만 북한 지역이 자기네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외교적 이해관계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한일 관계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니거들한테도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그 통일된 이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난민이 중국으로 가거나 러시아로 가서 구박받고 푸대접 받는 것보다는 또 휴전선을 넘어서 무작정 서울로 와갖고서 서울에 갑자기 200~300만 명의 난민촌이 형성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북한 주민들이 딴 데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김정은 독재 체제는 무너졌고 북한 주민들은 그 자리에 있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원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 정부의 단독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당장 먹을 거를 갖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을 철도, 도로, 뭐 전기 뭐 이런 것 전부 싹 다시 개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엄청난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대한민국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부 다 파괴되고 있잖아. 전쟁 끝난 다음에 재건할 때 우리가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지역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잠재적 성장이 가능한 그런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이해관계들을 국제적으로 잘 조율을 해가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이 갑자기 패닉에 빠져가지고 수백만 명 난민이 발생하고 막 질서가 무너지고 막 무슨 강도 노략질이 막 일상화되고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가도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탈북자들이야말로 통일의 씨앗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선 우리는 북한을 잘 모르잖아요.
남한 한국 사람들은 북한 지리도 잘 모르고 그 사람들 수십 년간 떨어져서 완전히 이질화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언어도 잘 모르고 문화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은 그걸 비교적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김정은 독재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북한 사회를 현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재건해 가는데 역할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부터 잘 관리해 가야 된다. 이런 뜻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발언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님 지금 자, 저기 그 북한 얘기는 이쯤 합시다. 네,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가 있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 뭐 저희 강남 아미교도 주변에 보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 그대로 2년 동안 저것들 한 걸 잡아 쳐넣지를 못했다고 오히려 대통령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을 지켜야지 왜 윤석열을 지켰냐.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게 좀 많이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네.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우리 회원님 말씀대로. 그와 별도로 대통령이 정권 잡고 뭐 이재명이 문재인이도 못 잡아놓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는 대통령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잡아내는 거 다 좋은데 법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잡아내야 되잖아. 예? 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잡아놓으려면 이 사람들을 수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은 수사관이 아니에요. 수사 권한이 없어. 수사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 검찰총장이 갖고 있어요. 이원석이가 이재명이 문재인이를 잡아놓지 못했거나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그 이원석이한테 수사를 지휘할 수 있어. 검찰총장이 수사 책임자인데 이자한테 야 문재인이 이재명이를 빨리 잡아넣어 이렇게 해 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법무부 장관이야.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한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동훈이만이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는 2년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딴 건 몰라도 문재인이 이재명이는 확실하게 감옥에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왜 못 집어넣어? 라고 할 때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물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한동훈이한테 물어야 돼.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이 있냐?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보고 그런 자들한테 그 법무부 장관을 맡기고 총장을 맡겨서 결과적으로 2년 동안 문재인이가 활개치고 다니고 이재명이가 활개치고 다니게 만들었습니까? 인사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책임, 문재인이 이재명이를 잡아놓지 못한 데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한동훈 그리고 이원석이한테 묻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거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이쯤 합시다. 예, 너무